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 반갑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레프 톨스토이 작품인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4시에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아내의 방으로 찾아갈 수는 없었다. 이러한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그는 우선 서재로 들어가서 자기를 기다리는 상담자들과 상담을 하거나 하인이 가져오는 서류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카레닌의 사촌 누이뻘 되는 나이든 여인 한 사람과 국장 부부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사무실에서 추천받아온 청년, 이렇게 4사람이었다. 안나는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 객실로 나왔다. 뾰트르 1세로 불리는 청동 시계가 정각 5시를 알리는 종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객실로 들어왔다. 그는 흰 넥타이와 훈장 2개를 단 연미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식사 후 다시 나가봐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림이었던 것이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생활은 매분마다 잡혀진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다. 매일 산재한 일들을 빠짐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는 지극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두르지도 쉬지도 말고라는 것이 그의 생활 신조였던 것이다. 그는 객실에 들어오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한 다음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에 앉았다. 드디어 나도 독신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군. 당신은 안 믿겠지만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건 정말 거북해. 식사를 하면서 그는 아내와 모스크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약간 조소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스테판 아르가지치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러나 주로 대화는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페테르부르크의 관청에 관련된 이야기나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약 30분 정도 그 자리에 더 머문 다음 다시 아내에게 미소를 보내며 손을 한번 잡았다. 놓고는 객실을 나가 회의 참석을 위해 떠났다. 안나는 그날 밤 자기가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음을 알고 초대한 뜨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에게도 가지 않았고 미리 예약을 해둔 극장에도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옷들이 그녀 생각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안나가 몸치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그 사실에 몹시 기분이 안 좋아졌다. 본래 별 돈을 들이지 않고도 멋있게 몸치장을 하는 안나는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에 3벌의 옷을 고쳐놓도록 재봉사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그 옷들은 지금 그녀의 계획대로 고쳐져서 사흘 전에 와 있어야 했다. 그러나 2벌은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고 나머지 1벌은 고치긴 했으나 안나가 원하던 것과는 달랐다. 그런데도 재봉사는 자기가 고친 쪽이 훨씬 아름답다고 변명을 해대는 바람에 안나는 나중에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심하게 화를 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리오자의 방으로 가서 내내 아이와 함께 지내다가 자기가 직접 잠을 재우고 성호를 그은 다음 이불까지 덮어주고 나왔다. 그녀는 외출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즐거운 저녁을 보낸 것이 기뻤다. 그녀는 이제 평온을 되찾아 열차 속에서는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은 자주 있는 사교계의 하찮은 일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도 자기는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안나는 열차 안에서 읽던 영국 소설을 들고 난로가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정확히 9시 30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이어서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 당신 돌아오셨군요. 안나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그녀 옆에 앉았다.
당신의 이번 모스크바행은 대단히 만족스러웠던 모양이군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요, 대단히 만족스러워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고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브론스카야 부인과 나눈 이야기며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고며 돌리와 오라버니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야기했다. 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군. 그 사람이 비록 당신의 오라버니라 해도 말이요.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엄숙하게 말했다. 안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무리 친척이라 해도 자기의 솔직한 의사표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의 이런 성격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성격을 좋아했다. 아무튼 잘 해결되었고 당신도 일찍 돌아왔으니 기쁠 뿐이요.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는 내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새 법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었어? 안나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듣지를 못했었다. 따라서 그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남편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곳에선 난리들이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나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이 일에 대해 무척 얘기하고 싶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그쪽으로 화제를 유도했다. 그는 여전히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자 그를 위해 축하연을 열어주었다는 얘기를 했다. 난 무척 기뻤지.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준 높고 확실한 견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거든. 크림과 빵을 곁들여 차를 2잔이나 마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오늘 저녁은 집에만 있었던 모양이군. 무척 심심했겠구려. 하고 그가 말했다. 조금 더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재로 향하는 그를 배웅하려고 일어나면서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난 말이요? 지금 릴 공작의 지옥의 시를 읽고 있어. 그가 대답했다. 아주 좋은 내용이요. 안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을 보았을 때 짓는 그러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서 그를 서재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지금은 남편에게 필수적인 밤의 독서 습관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관청의 일로도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거의 모든 저명한 서적을 읽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정치, 철학, 신학에 관하여서는 대단히 흥미가 있었으나 예술 방면에는 그의 성격상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안나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정치, 철학, 신학의 분야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으나 예술과 시, 특히 음악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오히려 불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섹스피어나 라파엘로, 베토벤이나 시, 음악의 새로운 유파 등에 대해 종종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확실한 논리에 의해 명백히 분류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럼 쉬세요. 하고 그녀는 서재 문 앞에서 말했다. 서재에는 벌써 가시 달린 촛불과 물 주전자가 그를 위해 안락의자 옆에 갖추어져 있었다. 전 이제부터 모스크바로 편지를 써야 해요. 그는 아내의 손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저희는. 정직과 친절을 갖추고 있으며 자기 분야에서는 대단한 명사지. 안나는 방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 말투는 마치 누가 남편을 비난하면서 그런 남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데 대한 변호의 말투 같았다. 그런데 저희의 귀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 정각 12시가 되어 안나가 돌리에게 쓰는 편지를 막 끝맺으려고 탁자 앞에 앉아 생각하고 있을 때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말끔히 빗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책을 옆구리에 낀 채 들어왔다. 이제 시간이 되었어. 시간이. 하고 그는 그만의 독특한 미소를 지으며 침실 쪽으로 갔다. 도대체 그이는 무슨 권리로 저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 안나는 브론스키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바라볼 때의 눈빛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실로 향했다. 그러한 그녀의 얼굴에는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 나타났던 그 눈과 입가의 생기가 어딘가로 숨어버린 듯이 없어져 버렸으며 생명의 불길도 꺼져 버린 듯이 힘없이 보였다. 브론스키는 빼제르부르크를 떠나면서 모르스카야 거리에 있는 자기의 큰 집을 친구인 동시에 동료인 페트리츠키에게 맡겨두었었다. 그는 중위의 위치에 있기는 했으나 가문도 좋지 못하고 재산도 별로 없어 여기저기에 많은 빚이 있었다.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고 온갖 추잡하고 엉뚱한 사건을 저질러 영창신세도 종종 지내는 사내였으나 그래도 동료나 상관으로부터는 사랑을 받고 있었다. 브론스키는 11시경에 마차를 타고 역에서 떠나 집에 도착했다. 집 앞에는 브론스키가 잘 알고 있는 마차가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집 안에서는 여러 사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여자들의 달콤한 목소리에 섞여 페트리츠키는 악당 같은 놈이라면 못 들어오게 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브론스키는 하인에게 자기가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르고 살며시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페트리츠키의 여자친구인 실리턴 남작 부인이 수놓은 연보라색 옷을 입고 둥근 탁자 곁에서 장밋빛 얼굴과 은발을 빛내면서 커피를 끓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그녀 특유의 그 파리식 프랑스어로 카나리아처럼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페트리츠키는 막 퇴근을 했는지 외투를 입은 채로 있었고 카멜롭스키가 정장을 한 채로 실리턴 남작 부인 곁에 앉아 있었다. 여, 브론스키! 페트리츠키가 의자를 뒤로 밀치고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다. 주인 나리께서 돌아오셨다. 남작 부인? 이 사내에게도 따끈한 커피를. 정말 예상 밖이군. 그런데 자네 서재에 새롭게 장식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는 남작 부인을 가리키면서 덧붙였다. 두 사람은 구면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브론스키는 쾌활하게 웃고 남작 부인의 귀여운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다시 말하면 잔소리일 뿐이지. 우린 친구야. 당신은 지금 막 도착하신 모양이군요. 남작 부인이 말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까요? 방해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가겠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 당신 집입니다. 남작 부인. 브론스키가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까멜롭스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까멜롭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은 이런 재치 있는 말씀은 못하셨을 거예요. 남작 부인이 페트리츠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식사 후라면 나도 그보다 훨씬 멋진 말도 할 수 있어요. 식후에는 그런 말은 소용없어요. 자, 커피를 드릴게요. 그동안 씻고 짐 정리나 하세요. 남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탁자 곁에 앉아 커피를 끓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피에르, 커피를 좀 가져다 주겠어요? 그녀는 페트리츠키에게 부탁했다. 피에르란 페트리츠키의 성에서 딴 이름으로 그녀가 그를 그렇게 부름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좀 더 넣을게요. 망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망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당신 부인은 남작 부인이 페트리츠키와 브론스키 사이 대화 사이에 끼어들며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당신을 결혼시켰는데 부인은 어디다 떼어 놓으셨나요? 아닙니다. 남작 부인. 나는 집시로 태어났으며 따라서 집시로 죽을 겁니다. 그러시다면 더욱 좋군요. 매우 좋아요. 손을 이리 주세요. 남작 부인은 브론스키의 손을 잡은 채 농담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자기 생활에 대해 이야기도 하면서 그의 조언을 구했다. 그이는 지금도 이혼은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 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송을 제기할까 생각도 해보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카멜롭스키, 커피가 끓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전 지금 바쁘거든요. 제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까닭은 제게도 재산이 있어야 하겠기에 그래요. 제가 부정한 여자라느니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이해가 가나요?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투로 말했다. 그 이유를 들먹이며 그이는 제 재산을 삼켜버리려고 해요. 브론스키는 이 아름다운 여성의 명랑한 짓거림을 재미있게 들으면서 때로는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였다. 즉 이런 부류의 여성들을 대할 때면 늘 취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빼제르부르크에서 그의 생활 반경은 전혀 다른 두 방향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하나는 지극히 저속한 것으로 야비하고 어리석으며 우스울 정도로 구태의연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일단 결혼을 하여 남편이 되면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고 처녀는 순결을 지켜야 하며 또한 여자는 수줍어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정조를 지켜야 하며 빚은 꼭 갚아야 한다는 등의 어리석인 것을 믿는, 말하자면 고리타분하고 우스꽝스러운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진짜 인간들로 이루어진 세계로 브론스키의 친구들은 모두 이 부류에 속했다. 그들은 우아하고 관대하며 쾌활한 사람들로 얼굴은 붉히지 않고 모든 정욕에 몸을 내맡겨야 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경시해야 한다고 믿었다. 브론스키는 처음 한동안은 모스크바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해왔었기에 어리둥절했었으나 곧 오래된 신발에 발을 끼우듯 이전의 쾌활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커피는 실패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튀고 엎질러져서 효과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 값비싼 용단과 남자 부인의 옷에 튀어 분위기는 삽시간에 소란스러운 웃음바다가 되었다. 자, 난 이제 가봐야겠어요. 안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씻지 않은 얼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에게는, 높은 신분을 가진 그에게는 가장 무거운 죄인 불결이라는 죄를 짓게 되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목에 칼을 들이밀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입술을 가장 가까이에 대야지요. 그러면 그분은 당신 손에 입을 맞추고 만사는 잘 해결될 겁니다. 브론스키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오늘 밤 극장에서 뵙죠. 그녀는 쾌활한 웃음을 남기고 사라졌다. 카멜롭스키도 남자 부인의 뒤를 이어 일어섰다. 브론스키는 이 사내가 일어서기를 기다렸다가 악수를 한 후 씻으러 들어갔다. 그가 씻는 동안 페트리츠키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 후 브론스키가 떠나고 난 뒤에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하소연했다. 자신이 빈털터리인데도 아버지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며 빚도 갚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양복점 주인은 그를 감옥에 넣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다른 또 하나의 양복점에서는 그를 꼭 집어넣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연대장은 또 연대장대로 그가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부대에서도 나가야 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자 부인은 이제는 실증이 났으며 더구나 틈만 나면 그에게 돈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 그에게는 좋은 여자가 생겼는데 정말로 멋진 여자이며 귀족이고 동양적인 정숙한 외모의 여자 노예 레베카 형에 속하는데 나중에 꼭 한번 보여주겠다고 했다. 마지막 말은 어제는 베르코쇼프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놈은 결투 이페인을 보내려고 했었지만 별일 없이 잘 해결되었다는 말이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모든 일은 잘 되어가고 있으며 매우 즐거운 생활이라고 했다. 이렇게 짓거리고 나서도 페트리츠키는 브론스키가 무엇하고 물을 틈도 주지 않고 요즘 일어난 재미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유쾌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이미 3년이나 된 자기 집의 낯익은 가구 속에서 또한 역시 익숙해진 페트리츠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브론스키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익숙해 있던 빼츠르부르크의 생활로 되돌아왔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세면대에 페달을 밟고는 건강해 보이는 붉은 목덜미를 씻으며 브론스키는 소리쳤다. 그럴 리가? 그는 로라가 빌리예프에게로 돌아서서 페르친코프를 배반했다는 페트리츠키의 말에 의해 이렇게 소리쳤다. 그런데 아직도 그놈은 어리석게도 잘난 체 하나? 그리고 부즐로프스키는 어때? 맞아, 부즐로코프도 대단한 소동을 일으켰어. 참 재밌었지. 페트리츠키가 말했다. 그 녀석 무도회를 유별나게 좋아했잖아. 궁정의 무도회에는 빠진 적이 없을 정도지. 그런데 그 녀석이 신형 군모를 쓰고 무도회에 참석했다네. 자네 그 신형 군모를 본 적이 있나? 아주 가벼워. 그 녀석이 그걸 쓰고 서 있는데, 이봐. 자네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듣고 있어. 부드러운 수건으로 몸에 물기를 닦던 브론스키가 대답했다. 그때 마침 대공비께서 그곳을 지나쳤어. 그런데 재수없게도 대공비가 신형 군모 얘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대공비는 신형 군모를 같이 있던 대사에게 보여주려고 했었지. 그런데 마침 그 녀석이 그걸 쓰고 거기에 있었단 말이야. 그는 부즐로코프가 신형 군모를 쓰고 서 있는 모습을 흉내냈다. 대공비께서는 잘됐다 생각하고 그에게 모자를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 그런데 녀석은 모자를 벗으려 하지 않은 거야. 웬일인가 싶어 모두들 그 녀석에게 눈짓도 하고 이마를 찌푸리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 녀석은 그저 가만히 있는 거야. 얼어버린 거지. 자네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마침내 한 사나이가,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한 사나이가 모자를 벗기로 했어. 그래도 녀석은 벗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끝내는 강제로 벗겨서 대공비에게 드리게 되었다네. 이것이 신형 모자입니다 하며 대공비가 모자를 뒤집어 보니 그 속에서 2근이나 되는 배와 과자가 쏟아져 나온 거야. 녀석이 식탁 위에서 슬쩍 한 거야. 아무튼 대단한 녀석이야. 브론스키는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브론스키는 군모 얘기가 떠오르기만 하면 그 건강하고 고른 이빨을 드러내며 그 유쾌한 웃음을 참지 못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브론스키는 하인의 도움을 받으며 군복으로 갈아입고 연대로 마차를 몰았다. 연대에서의 일이 끝나면 형과 베트시에게 들러본 다음 친지들을 방문하려고 마음먹었다. 브론스키는 장차 사교계에 진출해 카레닌 부인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집을 나서면서 빼제르부르크에서의 습관대로 일단 집을 나선 이상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까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